증여가 나아요? 상속이 나아요? 일단 상속 세율하고 정려 세율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공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한 번에 많이 뭐 증여라든지 상속을 하기보다는 계획에 의해 가지고 미리 좀 증여를 하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자녀가 어릴 때 그러다 보면은 그 정확한 자금 추적이 안 돼서 우리가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존재는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위부에서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 기준으로 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례를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녀분이나 뭐 이런 분한테 미리 어떤 금융상품을 가입해주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에 대해서 좀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미리 좀 증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새는 뭐 그 세뱃돈 아이 태어날 때부터 뭐 세뱃돈 모아가지고 그 자녀 앞으로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증권사에도 보면은 자녀가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 됐을 때는 5천만 원까지 10년마다 이제 공제가 있다 보니까 미리 미성년자일 때 2천만 원을 어떤 금융 상품이나 주식 같은 곳을 해서 증여 신고를 하고 미리 운용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이점이라면 금융상품 자산이나 주식이 가격이 증가하더라도 이미 증여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빨리 하는 게 좋은 그렇죠. 거네요. 미리 신고를 했기 때문에 또 다시 10년 지났을 때 또 다시 또 그 금액만큼을 좀 증여를 또 할 수 있으니까 또 미리 이제 자녀분들도 그런 내가 내 명의로 계좌를 또 가지고 또 이제 그 자산이 커가는 과정을 보면서 미리 경제에 대해서도 개념을 좀 가지고 또 본인들도 자본가로 커갈 수 있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교육도 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는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들 그 세뱃돈이나 용돈 받으면은 그쵸. 그 주식 계좌를 만들어 줘가지고 지금은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스스로 조금 하기는 해요. 네. 그걸 깔아주니까. 네. 주식을 스스로 사고 팝니까? 요즘에는 많습니다. 네. 넷플릭스 같은 것들 아이들이 미리 이제 주식을 넷플릭스를 사잖아요. 네네. 그럼 예전에는 그 넷플릭스 구독료에 대해 가지고 나가는 걸 굉장히 비싸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나가야 자기 주식이 오른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이제 바뀌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생각 자체가 어릴 때부터 조금 다른 네, 것 같아요. 다르게 다른 것 조금 같아요. 빨리 시작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용돈을 10만 원을 받았다. 그 10만 원은 솔직히 그냥 1시간 안에도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 10만 원을 어디에 넣어서 어떻게 했을 때 이거를 뭐 운동화를 살 수 있겠다. 혹은 그죠. 뭐 농구공을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겠다. 이런 머리가 좀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전에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일찍 하면은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려서 뭐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돌 때 하면 2천만 원, 11살 때 하면 2천만 원, 21살 5천만 원, 31살까지 하면 일단 1억 4천 정도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친구가 뭔가 부동산을 사든 뭘 어떤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가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상담해 보면서 일단 정려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현금 정려는 대부분 아직까지 신고를 잘 안 하십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부동산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게 이제 2월 가세 대상 자산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한 번 더 얘기해 2월 가세 대상 자산이기 네. 때문에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5억을 주고 취득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자녀한테 정려를 하려고 내놓으니까 한 10억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오를 걸 예상을 하고 하는데 예전에는 만약에 아파트를 5억짜리를 사가지고 아버지 사서 10억이 돼서 한 5년이면 전세를 한 2번 정도 돌리고 마지막 5년 차에 물건을 내놓고 잔금을 좀 길게 텀을 하면은 그 정려받을 시점에 그 10억을 취득가액으로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10년이 되다 보니까 네. 정려
하시는 분이 선뜻 정렬을 못 하시고 기간이 길다 보니, 왜냐면 10년인데 잘 가다가 9년 10개월까지 잘 갔는데 9년 11개월 차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파신다 하면은 결국은 그 아버지 정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가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 때문에 정려, 부동산에 관한 정려는 조금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편이 많으시는 분 것 같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번 달에 신고한 상속재산도 우리 센터장님 그 주식이 금융재산에서 이제 상장 주식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은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상장 주식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상장 주식이 있으면 일반인들은 그냥 돌아가신 날짜에 그 가격 곱하기 수량, 그게 나의 그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날짜 전 2개월, 후 2개월, 예, 그렇죠. 이걸 전부 4개월을 평균 영업일수로 해서 평균 가격으로 하다 보면은 주식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천이 차이가 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예,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정년은 솔직히 24년도에 혼인 출산 입양 공제가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를 잘 이용을 하시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왜냐하면 혼인, 출산에 대해서 최대 1억까지 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만약에 성년자가 5천만 원을 공제를 받고 1억을 받고, 그래서 그 당시에 생길 때 보니까 신문이나 이런 지상 매체에서 보니까 최대 3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양쪽 부모님한테서 5천, 5천씩 받고 1억, 1억씩 받으면 최대 3억까지 그 취득자금에 대해서 정려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는데, 그걸 이제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이러면 그걸 잘 활용해 보시면 또 금전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조금 많이 깨어 계셔가지고 미리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먼저 오시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요즘에는, 예. 예, 요즘엔 조금 젊으신 분들은 조금 깨어 있으셔가지고 맞죠. 미리 상담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이 와서 예, 아빠 거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 미리 상담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다 도장 찍고 만약에 부동산이든 뭐 부자지간에 특수거래를 하든 뭐 어떻게 하면 다 끝나고 난 후에 오십니다. 끝나고 난 후에 오셔가지고 크게 이게 방법을 예, 답이 없잖아요. 네. 찾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젊으신 분들은 그냥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그런 경우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좀 지금 아파트 가격 자체가 워낙 지금 많이 비싸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게 자기 소득도 조금 높으신 분들은 미리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고민을 해서 미리 상담을 받고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요즘 많이 늘었습니다. 예. 이제 상속 증여 관련돼서 좀 시청자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사례라면, 역시 관련된 형사 사건이 좀 연결됐을 때 그런 사례를 좀 예, 재밌어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들을 준비돼 있죠. 이제 귀가 지금 한쪽으로 다 쏠려 있어야 돼 지금. 네. 이야기 잘해야 돼요. 아, 그렇네요. 제가 진행했던 사례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이제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제 아빠를 병간호하고 하는 분이 뭐 아빠 이 여동생이 이제 같이 이제 케어를 좀 했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입원을 한 거예요. 입원을 했다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아빠가 재산이 좀 있었어요. 근데 유일한 상속인이 지금 아이잖아요. 그렇죠. 자기한테 상속이 돼야 되는데 상속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빚만 있는 거예요. 약간 세금 관련돼서도. 아.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이상하잖아요. 네. 아버지 그 부동산도 있었고 예금도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를 병간호했던 그 여동생이 전부 다 가져간 거예요. 이체를 하고 관리를 하니까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시니까 어느 순간 은행 업무 같은 그렇죠, 거 병원비도 하다가. 내야 되고 하니까 그걸 맡겨놓는 거예요. 병원비가 1,000만 원이면 3,000만 원 뽑아서 쓰고 이렇게 했겠네. 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에 되면 문제되는 게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증여. 상대방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여동생은 난 증여받은 것이다. 왜? 오빠 병간호를 했으니까. 병간호 명목으로도 비용도 받았고 실제 내가 받은 돈은 오빠의 병간호를 썼다라는 주장이고 상속인으로 있는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이냐. 내가 유일한 상속인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빚만 줄 수가 있느냐. 이거는 횡령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동생이 그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그러면 횡령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책임 인정 여부도 문제가 되고 그 증여 관련된 것도 문제가 되고 돌아가셨으니까 상속도 문제가 되고 이랬던 사례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결론이 됐어요? 됐는지.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유사한 사례를 한건만 한 건 아니었는데요. 인정된 경우도 있었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인정됐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인정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횡령으로. 횡령으로. 왜냐하면은 병원비나 간병비는 표준적인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금액 이상으로 나갔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어때요? 유류분 청구 소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유류분 청구 소송도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어떻게 됐어요? 이게 두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을 때 인정된 경우도 있고 인정 안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인정된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누가 봐도 자기가 유용했고 그 소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그럴 때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인정이 안 된 경우는 뭐냐면 어찌됐건 병간호를 했거든요. 병간호를 했고 돈을 가져갔는데 그 가져간 이유에 대한 설명을 돌아가신 망인이 해야 되는데 망인은 말씀 못하잖아요.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갔는데 형사 책임이라는 거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갔다. 근데 그 돈이 왜 갔냐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데 망인은 돌아가셔서 말을 못하니 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횡령죄는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신문을 보다가 유언 대용 신탁 이 대화가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세무사님.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법률적으로는 잘 이런 경우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인 기준에서는 유언 흔한 사례가 아니에요. 일반인들 기준으로는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죠. 유언 내용 신탁 같은 경우는 세무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산 규모가 얼마 정도 돼야 돼요? 그 기준이 신탁 가입할 때 예컨대 예금은 뭐 5천만 원 이상이나 얼마 이상, 부동산이면은 뭐 5억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기본적 조건은 있을 것이거든요. 그게 신탁사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신탁사에 맡겨서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그 상속 관련된 것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다만 이렇게 신탁을 맡기면 신탁 보수가 발생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보수는 뭐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비용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일반적으로 막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근데 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큰 건 이에 대한 홍보가 조금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제도입니다. 센터장님 들어보셨어요? 이 단어?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되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 현금이라든지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에 이제 미리 첫째한테, 둘째한테 뭐 이제 증여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첫째 아들한테는 500만 원씩 10년간 주고 싶고 둘째는 아직 미성년이어서 미성년자가 30세가 됐을 때 이제 뭐 어느 정도 한 번에 금액을 주도록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탁 상품을 미리 어떤 구조로 하고 어떻게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고 또 중간에 수정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증권사마다 신탁 회사랑 이제 같이 이제 해서 내놓는 상품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금융 상품인 거죠. 신탁이라는 게 결국은 요런 내가 정하는 자산으로만 운영을 해달라는 거니까 신탁회사에서 신탁회사와 증권회사가 같이 해서 증권사를 통해서 상품을 이제 기획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이 요청했을 경우에 신탁사를 통해서 상품을 싸고 고객이 원하는 이제 구조로
이제 상품이 이제 설계가 되고 중간에 또 마음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첫째, 둘째 다르게 또 수정도 가능하고 이렇게 이게 있는 수정할 걸로. 때마다 변호사가 와야 되나요? 드라마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런가? 그런가? 그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 계약서대로 이제 표준 약관이나 이런 계약서대로 이제 서명을 하고 설계를 하면 그대로 운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흔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역시 네. 흔한 사례는 아닌 것 저는 같아요. 저희 고객님들 중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조금 궁금하기는 했었어요. 앞으로는 네. 조금씩 그렇게 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근데 신탁 부자는 엄청 부자가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 이 차이가 네네. 엄청난 것 같아요. 그냥 부자는 뭐 100억, 200억이 아니라 그냥 뭐 500억, 1000억 이렇게가 부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또 관심은 또 그런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맞아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세무사님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 건이 네. 대부분은 일반인들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상층, 우리나라의 중상층 기준으로 했을 때 사례를 한 몇 가지 정도만 뭐 아파트든 아까 전에 뭐 주식 이야기하셨고 뭐 좀 안타까웠던 사례나 아니면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뭐 세금을 더 냈다든지 아니면 좀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뭐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었던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한두 건 정도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기억나는 거는 몇 년 전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까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안쪽에 있는 분들이 상속세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이때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상속세 이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가 공동주택 가격이 한 70%, 80% 정도 시가에 따라왔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아직 60%, 70% 선이었어요. 그러면은 흔히 말해서 그냥 한 5억 정도의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뭐 한 70%면 3억 5천 4억인데 몇 년 전에는 한 3억 전후에서 왔다 갔다고 했는데 네.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이 상속을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그 상속받은 주택을 매매를 했을 때 본인은 그 당시에 상속받을 때 예를 들어 5억인데 내가 한 6억에 팔겠다 아니면 5억 5천에 팔겠다면은 본인 기준에서는 5천밖에 차익이 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상속세 신고를 안 해놓다 보니까 공동주택 가격이 이분의 취득 가격이 됐다 보니까 공동주택 가격이 그 5억짜리가 3억이 됐다면 5억 5천에 팔게 되면 2억 5천만큼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속세 신고만 좀 제대로 미리 이랬더라면 예, 충분히 아낄 수 있는 금액이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주택이 꼭 한 개가 아닙니다. 2개, 3개를 맞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자녀가 이제 상속인이 내가 집이 한 채 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집이 3채다. 우리는 3형제, 3남매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상속을 받으면 다들 그냥 편하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내 주택을 팔 때 이게 보유기간 거주요건을 만족하다면 비과세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상속주택도 특례 하나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 3개 중에서 소유기간이 가장 긴 거 아니면 동일하다면은 뭐 거주기간도 동일하다면 거주하고 있는 거 결국은 하나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2개는 이 사람들이 상속을 받는다 해서 자기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든 증여든 제가 볼 때는 그 돌아가신 아니면은 증여하실 분의 재산 상태를 먼저 알고 거기에 따라서 상속받는 분이든 증여받는 분이든 이런 분들 재산하고 같이 비교해 가지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제 같은 경우에는 토지 일반적인 대지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있는 뭐 기장이라든지 일강 이런 땅은 무조건 감정을 받으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개별 공시지가하고 호가하고 시가하고 차이가 공시 가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시가 평가를 해서 신고를 하신다고 보시고 나머지 자산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땅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찾아가야 되겠네요. 설사님 안타까운 사례 말씀하시니까 이어서 안타까운 사례를 오늘 한번 시리즈로 네,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제 상속 증여 이런 관련돼서 사실 저희가 변호사로서 다루면서 안타까운 건 오늘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결국 현금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뤘던 사례 중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그 어른이 돌아가시고 그 자제분들도 이제 연세가 꽤 있으시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되어 왔는데 이 자제분들 중에 7남매인데 7남매 중에 이제 마지막 막내가 이제 어머님을 마지막엔 좀 모셨어요. 근데 모셨을 때 사실 모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같이 산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7남매 중에 막내 말고 첫째부터 여섯째가 실질적으로 자기 어릴 때부터 급여받거나 일 시작해서 급여받거나 하면은 부모님 뵐 때마다 막 200 드리고 300 드리고 그걸 다 드리고 막 한 기간이 5년, 10년 이렇게 다 그냥 효녀처럼 해서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자제분들 6명은 모두 다 아는데 마지막에 그 막내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어머님 관련된 재산이나 이런 것들부터 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받아내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상속이 되고 증여가 되고 했을 때 생전에 증여된 금액이 얼마인지가 고려돼서 최종적인 그 상속분이라든지 아니면 유류분 관련된 것도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다 어머님 뵐 때마다 큰 돈을 항상 드렸었던 거예요, 현금으로.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우리 자식한테 주실 때는 돈 빌린 적도 있고 뭐 하는데 줄 때는 이체를 하고 어머님께 다시 드릴 때는 현금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단계 왔을 때 어머님이 자식들한테 준 돈은 이체된 게 다 있는데 현금으로 부모님을 그렇게 드린 건 안 나오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네요. 증명이 안 돼. 근데 막내는 반대인 거예요. 이체로 다 잘 돼 있고. 그러면 그 첫째부터 여섯째는 그렇게 부모님을 다 지원해드리고 했는데 오히려 구조는 판단되는 그 객관적 증거로는 부모님한테 도움만 받은 것밖에 안 나오고 대부분이. 막내는 그 반대고. 오히려 드린 것만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받은 것만 있는 거죠. 첫째부터 여섯째는 현금으로 드리고 받을 때는 이체로 그냥 하니까 받은 내역은 다 나오는데 드린 건 안 나오고 막내는 아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원에 갔을 때는 입증이 안 되니까 막내가 유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내용을 가족들은 모두가 아니까 다 분개하는데 이 실제 사례라는 그렇죠. 거죠. 가족들은 모두 다 아니까 모든 가족이 다 그 자식들, 며느리 아니면은 사위 모두 다 나와서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지만 문제는 입증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입증한 이체 내역이 있는 막내분이 그 실질 법원 판단에서 유리하게 나오는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현실적으로 입증의 문제는 항상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시청자님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한마디씩으로 좀 간결하게 딱 들었을 때 이렇게 바로 해야 되겠다. 자산이 많아야지 꼭 증여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자산이 오히려 작기 때문에 작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미리 그 대응을 하고 증여를 이제 시작을 하셔야지 나중에 자산이 증가했을 때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요.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준비를 하는 게 똑똑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누구도 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상속 관련돼서는 재산 관계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부닥칠 때는 법률적 도움을 받으셔서 이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충분히 조언을 듣고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게 납세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할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속과 증여는
미루면 미룰수록 본인한테 손해일 것 같아서 빨리빨리 전문가 상담 받고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금융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